1769년 프랑크푸르트의 한 동전 상인이 작은 환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소박한 사업장은 유덴가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815년에 이르러 그의 5 아들은 유럽 전역으로 금융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나폴리, 프로이센의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1850년까지 이 가문은 유럽의 모든 왕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가문의 이름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이 가문이 확립한 경제체제는 근본위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의 모델을 개척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군사 분쟁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사라지지 않고 진화하며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2025년에도 그들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주택대출 상환금은 이 근본적인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부채 또한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현재의 금리는 당신의 물품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금융기관은 로스차일드 방식을 따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정 신탁 협정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부가 축적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 생성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이 가문은 전쟁에서 서로 반대되는 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광범위한 은행과 가문 네트워크는 서로 결혼으로 연결되어 전 세계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이 강력한 가문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은행 네트워크 이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기관들은 그들의 기본 청사진에 따라 운영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들의 조직 구조를 반영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모두 그들의 대출 체계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만연한 금융 모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핵심 방법론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이 방법은 중앙은행 제도, 국가부채, 이자부 통화, 그리고 전쟁 자금 조달을 포함합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은 250년 동안 복제되었습니다. 모든 중앙은행, 모든 국채 시장, 그리고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를 채택합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분쟁을 활용하여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 제도가 그들을 사실상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십시오.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은 환전소를 연 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자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이자는 그의 가문이 세심하게 설계한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 이상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 틀은 국가 부채를 통해 국가들로부터 부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를 강력한 은행과 가문들 사이에 집중시킵니다. 이 전체 과정은 복리 이자의 힘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 영향력은 모든 곳에서 명백해집니다.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1744년 2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자들은 한 거리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유덴가세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업도 그들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환전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아버지는 환전상인이자 동전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이어는 겨우 13살의 나이로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대규모 은행업이 아닌 이 소규모 동전 거래가 그의 미래 성공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이어는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칙은 그의 가문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의 생성과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영향력 있는 측면에 대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토지, 군대, 정부,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권한에 종속됩니다. 이 권한은 통화를 생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1769년까지 마이어는 하나우의 비렐름 대공의 궁정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비렐름 대공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해센 용병들을 임대하여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용병 부대였습니다. 그는 이들을 다양한 왕국에 빌려주었습니다. 마이어는 비렐름 대공이 이러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각 개별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어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그의 5 아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암쉘, 살로몬, 나탄, 칼, 그리고 제임스였습니다. 1800년대 초반 마이어는 각 아들을 유럽의 다른 주요 금융 중심지로 파견했습니다. 암쉘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살로몬은 비엔나에 정착했습니다.
나탄은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칼은 나폴리로 갔고 제임스는 파리로 옮겨갔습니다. 5개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로스차일드 시스템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영향력과 단일 중앙 지위를 결합했습니다. 각 아들은 할당된 도시 내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존경받는 지역 금융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비밀리의 5 형제는 모두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략적 결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 능력을 견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 최초의 진정한 국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들에게 전례 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분쟁의 양측에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803년에서 1815년까지 이어진 나폴롱 전쟁은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군대를 무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 모두 이 긴급한 재정적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모든 파벌에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나탄 로스차일드는 영국 전쟁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비엔나의 살로몬은 오스트리아에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 가문은 최종 승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한 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중단되면 주요 대출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끝나지만 미지급된 빚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특정 방법은 그들을 전통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면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유럽 전역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통해 물리적인 금을 운송하는 것은 비실용적이었습니다. 나탄 로스차일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동안 영국에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유럽 본토에 있는 그의 형제들이 영국군에게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로스차일드 은행의 현지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금은 안전한 보관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다양한 가족 지점들 사이에서 재정 계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독특한 능력은 그들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들은 로스차일드 신용 시스템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러한 각 거래에 대해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은 한 날째 가장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날은 1815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워털루 전투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과 웰링턴 사이의 결정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이 교전의 결과는 유럽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꿀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승리는 프랑스 국채를 급등시킬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채는 그 후에 급격히 폭락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웰링턴의 승리는 영국 국채를 급등시킬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채는 그 후기 붕괴될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는 오로지 승자를 아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던 나탄 로스차일드는 비밀 정보망을 유지했습니다. 이 숨겨진 시스템은 어떤 정부의 통신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서구와 빠른 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중요한 소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끝났을 때 나탄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보다 먼저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는 웰링턴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특정 기동은 나탄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즉시 영국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상당한 공개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금융 딜러들은 나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광범위하게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개인적인 정보가 영국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물결은 그들이 매도 열풍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국채 가격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나탄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을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공식 보고서는 웰링턴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영국 국채는 그 후에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나탄 로스차일드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금융 거래를 막 마쳤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투자 자본의 2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거래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그들의 엄청난 권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정부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지시만으로 전체 시장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은행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의 진정한 영향력 행사자로 부상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거의 모든 유럽 정부의 주요 대출 기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영국도 채무자였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는 정부는 당신의 뜻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추가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군사력으로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금융적 연결을 통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상승은 너무 미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국가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이미 존재하는 돈을 분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가장 큰 권한은 돈을 창조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통찰력은 중앙은행의 지배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1694년에 영국은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세계 최초의 현대식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사기업으로 기능했습니다. 그것은 주주들이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통화를 발행할 정부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얻습니다. 중앙은행은 이 돈을 무에서 창조합니다. 그것은 이 금액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세수를 사용하여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이자 때문에 정부는 원래의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끝없는 수익 흐름을 보장합니다. 나탄 로스차일드는 잉글랜드 은행의 주요 주주로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18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융 모델을 철저히 이해한 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복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은행에 상당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칼 로스차일드가 다양한 은행 기관 설립 자금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관된 전략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의 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통제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능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빚을 쌓았고 중앙은행은 화폐 창조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 또한 동일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사설은행으로 기능하지만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소유권은 회원은행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로스차일드 금융 네트워크와 연관된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무런 유형 자산 담보 없이 미국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 자금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부과합니다. 미국 정부는 무이자로 자체 통화를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발행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유지합니다. 이 이자 지급은 연방준비제도 주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로스차일드 모델의 전형입니다. 이는 통화 발행에 대한 정부 독점권을 가진 사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기관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상환될 수 없는 국가 부채를 만듭니다. 모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는 이후 이 정확한 틀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각은 사설 또는 반사설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이들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징수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815년에 이 운영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세대 자산 보존 뒤에 숨겨진 독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부인할 수 없는 권력의 위치를 확립한 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당한 가문 재산은 보통 3세대 안에 사라집니다. 원래의 부를 창조한 사람이 자본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종종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손자들은 흔히 이 자산을 소진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반대로 그들의 자본이 여러 세대에 걸쳐 꾸준히 성장하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전략은 전략적 내부 결혼, 복잡한 신탁, 그리고 장자 상속 원칙을 포함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들은 종종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단의 아들들은 살로몬의 딸들과 자주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의 딸들은 제임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 구성원들은 주로 그들 자신의 혈통 내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관행은 모든 부를 가문 단위 내에 신중하게 보존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영향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축적된 자본은 감소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신탁의 설립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세대에 걸쳐 세금 없이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마이어 암쉘이 1812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장에는 세 가지 지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남성 후손들만이 가문의 은행 사업을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가문 자산은 공동으로 관리되는 신탁 내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가문의 금융자산에 대한 어떠한 대중 공개도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괄적인 전략은 정부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별 상속인들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자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가문은 수많은 국가에 걸쳐 단일하고 강력한 금융주체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직 구조는 어떤 단일 국가도 이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가문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은행 활동을 넘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철도, 광산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산업 사업에 자본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수에즈 운하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문은 프랑스 내에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의 광산 운영 감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로스차일드 은행들은 전 세계 철도 건설의 절반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가문은 드비어스 다이아몬드와 리오틴토 마이닝 같은 회사들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수많은 다른 사업들을 포함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위험 감소를 넘어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신 이는 수직 통합의 대가적인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이 산업들의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이익을 창출했고 그 이익은 다시 은행 부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 현재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부를 추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발생시키면 다양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여 이 채권들을 매입합니다. 그 결과 정부는 중앙은행에 채권 원금과 이자를 빚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이자 지급을 충당할 자금을 납세자들의 돈에서 직접 조달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일하고 소득을 벌고 세금을 통해 기여합니다. 이 세금의 일부는 특별히 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데 할당됩니다. 이 돈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초 자산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통화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됩니다.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 처음 확립된 모델을 따릅니다. 시민들은 주로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다양한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들 채권 보유제는 종종 강력한 은행 가문의 후손들이 포함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가문들은 약 250년 동안 국채에 대한 보유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이자 지급액은 현재 총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상당한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총액은 전체 국방 예산을 초과합니다. 1.2조 달러는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을 위한 자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를 충당할 뿐입니다. 이들 채권 보유자들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이 집단에는 중앙은행과 주권 외국 정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와 사설은행 가문들도 상당한 양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가문들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부터 국채 시장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빚을 축적합니다. 이자는 끊임없이 복리화됩니다. 시민들은 무기한으로 재정적 부담을 짊어집니다. 로스차일드 모델은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진정한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량과 비밀에 크게 의존합니다. 1800년대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체로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가문 재산 추정치를 공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든 사업 벤처에 자신들의 이름을 눈에 띄게 연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건 가문과 록펠러 가문 같은 다른 영향력 있는 은행 가문들이 이후 세계 금융의 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깊은 통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경영자 대신 주주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회장 대신 파트너로 운영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직접적인 소유주 대신 핵심 자문가로 기능했습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개된 추정치는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까지 폭넓게 다양합니다. 이 넓은 범위는 가문 신탁, 재단,
그리고 다양한 자산 보유의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제 수치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가문은 대중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를 구조화했습니다. 그들의 가문 은행들은 사적으로 운영됩니다. 신탁은 종종 역외에 설립됩니다. 자산 보유는 수백 개의 별개 법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회피가 아닙니다. 대신 이는 의도적이고 세심하게 계획된 설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보이는 분은 종종 규제 감독과 세금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 신중하게 그리고 무기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 법인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리에 위치한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금융 자문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민영화 이니셔티브, 기업 인수 합병, 그리고 국가 부채 재조정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주요 헤드라인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피합니다. 그들의 소박한 대중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융 시스템의 최고위층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유럽중앙은행 정책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는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노력으로도 확장됩니다. 더욱이 그것은 중요한 국제 협상을 다룹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러한 필수적인 분야 내에서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닌 전문가, 자문가로 봉사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자주 필수적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종종 중요한 통찰력을 놓칩니다. 확립된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로스차일드의 직접적인 감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운영됩니다. 국채는 이제 모든 정부의 근본적인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자부 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기초적인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완전히 자율적으로 기능합니다. 더 이상 로스차일드 가문 구성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1815년에 구상했던 대로 정확히 운영됩니다. 가문 단독이 아닌 지속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조직 구조에 대한 현대적인 유사성을 고려해 봅시다. 블랙록과 뱅가드는 함께 2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주요 은행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주요 기업과 산업 부문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대의 로스차일드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가문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영 방법론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중앙 집중식 통제와 함께 분산된 권력을 통합합니다. 이는 또한 보이지 않는 소유권과 다세대 자산 프레임워크를 포용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금융 시스템에 너무 깊이 통합되어 효과적인 규제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블랙록을 이끄는 레리 핑크는 런던에 있던 나단 로스차일드와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는 모든 자산의 직접적인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문가, 채권자, 그리고 필수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특정 모델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블랙록은 이후 그것을 정교화하고 완성했습니다. 이제 만연한 주제인 음모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어떤 가문보다 더 많은 추측성 주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이론은 그들이 전 세계 기후 패턴을 조작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들이 모든 주요 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그들이 일루미나티를 비밀리에 통제한다고 단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사탄 숭배에 참여한다고 믿음을 퍼뜨립니다. 그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오해는 실제 금융 시스템을 가립니다. 이는 사실 정보를 상상 속 허구로 대체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비밀 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은행 네트워크를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헌신은 복리 원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음모론들은 그 가문에 거의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단순하면서도 더 불안합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누구보다 화폐 시스템을 잘 이해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진정한 힘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우월한 정보, 신용 접근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인내였습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많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없을 때 신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종종 단기적인 분기별 이익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을 구성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모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해했던 근본적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무력 충돌은 언제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재정적 이득은 주로 무기 판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거래도
확실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대신 전쟁은 막대한 규모의 국가 부채를 발생시킵니다. 국가들은 군사작전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확보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군사적 결과 후에 이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은 항상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축적된 부채는 전액 상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영구적인 재융자를 거칩니다. 채권자들은 이후 영구적으로 이자 지급액을 축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2천억 달러의 정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숫자를 2조 달러만큼 증가시켰습니다. 냉전만으로도 10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부채를 8조 달러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모든 글로벌 분쟁은 전체 부채의 확장에 기여합니다. 각 증가는 다양한 정부 채권 보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크림 전쟁과 프랑코 러시아 전쟁 중에도 신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대립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중인 정부가 긴급하게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어떤 이자율에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오직 이자 지급만을 위해 매년 1.2조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금액은 2030년까지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증가는 기존 부채가 상승된 시장 이자율로 재융자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2조 달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채권 보유자에게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정확히 이 정부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 범주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그리고 저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조직은 국가부채 관리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특정 금융체계는 200여 년 전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체제의 가장 심오한 요소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정 특성은 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중앙은행 구조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중앙은행이 100달러를 발행하여 5%의 이자율로 정부에 대출하면 정부는 이후 105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에는 초기 100달러만 존재합니다. 추가 5달러는 오직 새로운 차입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기 105달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만 105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110달러의 새로운 부채와 추가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국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무한히 증가합니다. 이 부채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함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의도적인 설계 요소입니다. 영구적인 부채는 끊임없는 이자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을 사람들에게로 부의 지속적인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특정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1694년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후 이 체계를 정교화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더욱 도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체 통화, 유통을 관리하는 국가가 금융대출기관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를 조달해야 하는 정부는 영원한 차입자가 됩니다. 부채가 있는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외부 영향에 취약합니다. 1815년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왕위 계승자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영국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가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 전체를 지배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국 통화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확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오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화 발행을 통제하는 주체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지시합니다. 선거 결과,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 정책은 모두 중요성이 약화됩니다. 돈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통화 흐름을 감독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감독합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엔화를 규제합니다. 이 금융기관들은 전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간 또는 준민간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의 운영은 1815년에 처음 고안된 로스차일드 체계와 일치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상당한 자산은 이러한 구조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지분 소유, 자문직, 그리고 오랜 역사적 유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배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 피할 수 없는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주요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은 이 확립된 구조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업무와 국가부채가 현대금융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결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안정성,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필수적인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경제 확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이자를 통해 부를 전달하는 동안 동시에 1800년대에 만연했던 불규칙한 호황과 불황기를 줄여줍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대출, 소비자 대출, 그리고 다양한 투자 기회가 포함됩니다. 둘째, 이 체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사나 해체를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십시오. 자본의 대체 형태로 비트코인과 금을 확보하십시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재정적 의무를 줄이십시오. 투표를 통해 재정적 신중함을 옹호하십시오. 시스템의 부축적 방식을 폭로하십시오. 그 후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시스템에 도전하십시오. 셋째,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시스템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그 운영 구성 요소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구조가 본질적으로 우선시하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에는 국채, 은행기관 주식, 그리고 저렴한 신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시스템이 빚진 사람들로부터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한다면 차입자보다 대출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전략은 도덕적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일종의 관찰적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형성한 금융체계는 250년 동안 부의 축적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국가 부채와 중앙은행 업무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축적은 시스템의 깊은 뿌리 박힘 때문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부의 재정 배치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중앙은행의 기본 문서에도 유사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구성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여전히 통념적인 평가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글로벌 금융의 공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존재는 더 이상 그들의 목표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즉각적인 감독 없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금융 아키텍처를 구축했습니다. 이 설계는 국가들이 끊임없이 대출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통화를 발행합니다. 이자 비용은 영구적으로 축적됩니다. 그것은 무력 충돌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설계를 이룹니다. 이러한 의무는 의존을 조장합니다. 이 의존은 결국 지배로 귀결됩니다.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18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후 현대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금융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네이선은 1836년에 사망했습니다. 제임스는 1868년에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는 결국 현재 보이는 중앙은행, 투자회사, 그리고 국채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총합적으로 수조 달러를 감독합니다. 그 가문의 명칭은 대중의 인식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축한 정교한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진정한 영향력이 토지 소유나 군대 지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통화 발행을 규제하고 국가 부채를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제국은 나타났다가 무너집니다. 군대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약속은 끝없이 지속됩니다. 부채를 지휘하는 개인이나 주체가 최고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누구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로스차일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얻는 각 통화 단위는 중앙은행이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내는 모든 세금은 바로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마무리하는 모든 이자 지급은 하나의 금융 아키텍처로 향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250여 년 전에 이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고안한 설계 내에서 기능합니다. 이 근본적인 청사진은 당신이 그것을 식별할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시스템을 드러냈다면 이제 당신은 금융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당신의 일상생활을 규제합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전에 한 가족에 의해 구축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당신은 로스차일드 금융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관찰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중앙은행 패러다임을 혁신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부채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신탁을 설립하고 계산된 결혼을 주선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대한 시스템은 현대 금융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